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8월 24일에 이 추세 추종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게 좋으냐. 기존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측면과 매도에 대한 측면 같이 한번 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 올립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 중간에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이번에 새로 올리니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 있는 이 구글 콜앱 코드나 엑셀 데이터들은 다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위험 자산을 어떻게 포지션할 거냐, 내가 주식 포지셔닝을 몇 퍼센트를 가져갈 거냐, 그 규칙을 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50%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 가져가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조절할 거냐. 저는 이제 그 규칙을 어떻게 세웠냐면, 저는 이제 30%를 기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평균 과거 대비해서 좀 과열권에 들어와 있으면은 현금을 마련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과열권 아닌가요? 한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나 미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좀 과열권이니까 저는 현금을 좀 확보하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현금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나서니까 시장이 좀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지금 현재는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좀 과매도권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과매도권에 들어오면 공격을 하고 과열권에 들어오면은 수비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엄청난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터지면 현금을 더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트리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좀 공격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을 살 거냐? 보통 이제 추세 추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시장에서 센 게 뭐냐? 강한 게 뭐냐? 그걸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 되고 그 섹터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들어간 돈이 주가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건 계속 돈이 들어가고 주가가 움직이느냐, 요 두 개가 계속 맞물려 들어가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주가가 센데 실제 기관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매번 체크하는 게 뭐냐면, 장 마감하고 나면 이제 텔레그램에도, 멤버십 회원분들 모여있는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리지만, 이제 두 가지의 매수를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샀느냐, 또는 금액 기준으로 그냥 단순하게 얼마나 많이 샀느냐, 이걸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봐요. 첫 번째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사모가 얼마나 샀느냐. 여기 있는 사모는 그냥 사모가 금액 기준으로 뭘 제일 많이 샀느냐. 오늘 이제 한 돈 1,00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제일 많이 샀느냐, 예를 들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평균을 봐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평균을 보고, 금액 대비해서 평균을 보고, 이거를 한 상위 한 50등에 해당하는 등수를 매일매일 체크해 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돈이 돕니다. 특히 산업재, 소비재, 반도체, 금융, 그 다음에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쪽으로 계속 돈이 돌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2차전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2025년도에 가장 이제 계속 돈이 많이 돌았던 그런 섹터들은 산업재, 소비재, 그리고 반도체도 안 돌다가 이제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지금 시장에 돈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제 미국 시장도 체크를 하면 미국 시장에 주가가 센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계속 돈이 돌고 있구나, 한국에도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이 센 섹터들을 찾아야 되고 그 섹터들만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많이 봐요. 그럼 왜 자꾸 유동성을 보고 수급을 보느냐? 기업이라는 게 펀더멘털을 보고 실적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 투자자문사를 할 때, 투자자문사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인턴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한 세 번째 투자자문사에 있을 때 인턴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턴들, 두 번째 투자자문사도 마찬가지고 인턴이 오면은 이런 거를 막 보여줘요. 너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게 104페이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삼성증권에서 김동영 위원님이 한 거고 2013년도에 나온 건데, 지금 이게 얼마나 더 업데이트가 됐는지 몰라요. 이 인터넷에 있는 걸 긁어온 거거든요.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04페이지를 보면 올해 실적을 EPS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밸류가 싼 거를 샀다. 그러면은
연환산 수익률 50%.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야, 올해 내가 BPS를 안다고 생각해서 저 PBR을 사면 연환산 수익률이 37%.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올해 EPS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성장이 제일 센 거는 36% 성장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싼 거가 50%였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하고 나서 이제 한 달간 우리가 올해 추정 EPS를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바꿀지를 내가 안다고 가정하면 64%로 실적을 미리 안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외국인의 그 비중, 지분율이죠. 지분율이 얼마나 더 바뀌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연환산 수익률이 78%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죠. 투자 이후 한 달간 기관의 순매수를 미리 안 달면 이것도 한 70%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투자 이후 한 달간 기관의 순매수를 미리 안다고 하면 13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투자에 중요한 건 저 돈이 어디로 갈 건지를 예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주식 필요 없고 남이 좋아할 것 같은 주식을 미리 선점하는 게 주식의 게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환산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수급을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적을 미리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수급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수급 오실레이터 이런 것들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게 수급이 지금 과거 대비해서 비워졌다가 이제 채워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을 합산해가지고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뭔가를 만든 다음에 약간 이제 이게 그 휩소가 업계에 약간 양념을 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급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걸 베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급이 어떻게 채워질지 너가 확신하냐? 확신은 못하죠. 다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걸 베팅하는 거죠. 왜냐? 첫 번째는 계속 비슷한 산업재에서 원전 관련된 쪽에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잡히고 있다. 그 상위 50등 안에 계속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시장의 어떤 시장의 상대 강도에서 조방원이 계속 상위 RS가 70 이상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포지셔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포트폴리오에 들고 갈 때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의 공격수들은 RS가 세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건데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것들을 좀 선호한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은 쭉 가다가 RS가 70 이상인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수급이 또 꽉 차요. 그러면은 그 섹터의 다른 종목으로 바꿔볼까?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으면 한전기술로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시 수급이 채워질 거를 우리가 베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그게 수급이 채워질 걸 베팅하기 위해선 회사의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멘텀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서 수급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죠. 지금 수급이 비워져 있는데 차트가 괜찮냐? 수출 데이터가 그 회사가 괜찮냐? 최근 실적도 괜찮고 분기별 뭐 어떤 투자 포인트로 모멘텀이 있느냐? 요즘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가장 최근에 애널리스트 컨센 데이터가 좀 바뀐 적이 있냐? 또는 이제 뭐 최근 분기 실적이 또 좋았었던 적이 있냐? 소비재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검색 트렌드가 좋냐? 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산 기업들이 먼저 상승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업과 관련된 섹터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 일정들이 있느냐? 글로벌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최근에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으려면 MSCI 정기 변경 이후에 어떻게 또 될 수 있느냐? 그냥 공시나 뭐 투자 경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뭐 투자 경고가 해소가 된다거나 또는 뭔가 공시상에서 이벤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몰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느냐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의 실적을 미리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여기에 몰릴 수 있냐를 분석하는 거고 실적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행동이 사실 생각보다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전에 그 퀀트 분석에서 봤잖아요. 실적을 미리 아는 것보다 수급이 어디로 갈지를 분석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수급이 들쑥날쑥하니까 이 수급 오실레이터의 효용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한 700등 안에서는 그래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가 한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순매수가 강화되다가
순매수가 꾸준히 쌓이는데 이게 가속도가 좀 떨어지면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수급이 채워질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힘이 세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섹터가 수급이 조금 최근에 힘이 약해졌는데 이런저런 모멘텀들이 또 있을 거니까 다시 채워질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수급이 차면은 다른 걸로 교체를 하거나 다른 업종에 또 수급이 비어져 있는 걸로 갈아타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뭔가 이제 시장에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현금 비중을 막 30%씩 또는 40%씩 만드는데 그게 기준이 되는 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이 들어가고 그래야 주가가 움직이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RS가 효과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더 큰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좋은 주식은 돈이 들어가는데 주가가 움직이는 쪽, 그래서 그 돈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바라보는 게 저는 추세 추종이라고 봐요. 결국 차트를 보고 있는 이유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그 회사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추세 추종이다. 그러면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RS를 보면서 센 거를 보든지 유동성이 계속 도는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것을 보든지, 저처럼 RS와 유동성 두 개 다 교집합이 되는 것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추세 추종이라는 게. 한쪽만 보게 되면은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찾고 합집합을 찾고, 주식이라는 게 분류가 핵심이고 그 분류라는 게 결국은 중학교 때 배웠던 교집합 합집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모멘텀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와 모멘텀이 있고 이런 것들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지 아무 이제 뜬금없이 좋아진다는 거에 베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비슷한 기업들을 크로스 체크하든지 다 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매도를 하면은 이제 보통 이럴 때 매도를 합니다.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피크 치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시장 자체가 좀 힘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좀 종목들 비중을 축소하자. 인버스는 시장이 크게 망가질 수 있을 때만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큰 매크로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을 때, 그리고 평소에는 현금 30-40% 정도로 확보하자. 그리고 있다가 다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으로 돌 때는 RS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섹터를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는 거지, 새로운 뭔가가 또 탄생되기가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주도주가 바뀐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크게 변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새로운 주도주가 막 새롭게 탄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반기에 엄청나게 셌던 것들이 하반기에 좀 쉬기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잘 없더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들고 가는 이제 섹터들이나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한 번씩 크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주가가 이렇게 막 쭉 달려가고 가다가 양봉이 딱 뜨고 이제 진짜 이제 신고가 나오고 엄청 좋은데 그 신고가가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신고가를 또 갱신하면서 와 좋다 이러고 있는데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음봉으로 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런 식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식으로 지난번 양봉 안 깼지 않았나? 이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다 던져요. 요때 요렇게 이제 음봉 나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신고가가 아닌데 이거 나오는 거는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데, 신고가가 되고 있는 중에 역사적 신고가일 때는 더 심하고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라도 최근 한 50일 신고가 정도 되고 있는데 또는 20일 신고가가 되고 있는데 신고가 갱신하고 음봉이 나오는데 이게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비슷한 까라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기계적으로 팝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갱신되는 음봉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달리는 말에 엄청나게 물량을 투하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일봉이랑 주봉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기억나는 게 카카오페이 같은 게 신고가 갱신 음봉 나오고 그때부터 쭉 밀렸어요. 그래서 신고가 갱신 음봉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APR이나 파마리서치나 이런 시장의 주도 종목군들은 수급이 채워졌다고 팔게 되면 다시 사긴 해요. 다시 사긴 하는데 수급이 채워져서 팔았지만 다시 이런 구간에서 다시 사거든요. 저는 또 팔고 사고 기다렸다가 여기 이런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사볼만 하겠죠. 그래서 파마리서치나 APR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는 이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매매하다가, 근데 이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10개의 어떤 종목 중에서 대부분 한 7개나 8개는 수급 오실레이터가 과열이면 그때 팔고 수급 오실레이터가 그 과매도권에서 다시 사게 되면 효과가 있어요. 종목마다 이게 그림이 다르지만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대략 보거든요. 이걸 이제 이거 뭐 모든 지표들은 다 전가의 보도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그 너무 이제 과열권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생기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이 방식을 쓰게 되면 무조건 전가의 보도로 무조건 먹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다 다각도로 체크하는 거예요. RS가 있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데 그 안에서 수급이 빈 거를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지금 이 구간에 사면 그래도 실수를 덜 하겠지, 이런 관점으로 사는 거지 이 구간에서 무조건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때 과열권에서 이제 매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너무 교체 매매를 했어요. 이걸 팔면 다른 화장품 쪽에 혹시 수급이 비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그걸로 갈아타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해보니까 상승 추세의 종목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고 11선이 이탈되면은 그냥 팔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종목마다 지지되는 그 이평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것들은 한 21 이평선이 좀 세게 지지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1 이평선을 좀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상승 추세인 경우에 이게 수급 오실레이터가 좀 둔화되더라도 11선이 이탈되지 않았으면 내가 한번 좀 더 끌고 가보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팔고 그냥 교체 매매를 했었는데 좀 바꿔보자, 좀 더 끌고 갈 수 있게 매매 횟수도 줄이고, 그럼 추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냥 쭉 가다가 이제 꺾이는 경우는 11선 이탈했네, 이게 수급 오실레이터가 아무리 수급 레시오 둔화되면서 11선 이탈했네, 그럼 나도 좀 팔자, 이게 좀 쉽게 의사결정이 되는데,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수급 오실레이터가 과열인데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이 있냐면 방산이에요. 방산. 최근에 이제 유럽도 다시 방산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수급이 좀 차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반등했단 말이에요. 수급이 차면서 힘이 받다가 이제 막 반등했는데, 그냥 APR처럼 또는 쭉 상승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수급 오실레이터가 둔화되고 11선이 둔화되면 내가 팔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둔화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펑 하고 터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상승 추세인데 좀 중간에 브레이킹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하락 후 반등하는 경우에는 이제 5일이평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수급 오실레이터가 꺾이고 있는 구간에서 5일이평선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끌고 가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포지셔닝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 매도, 그냥 수급 오실레이터 차면 팔고 비면은 사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일부 종목에서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해보자. 다만 이걸 하려면 RS가 정말 센 놈들만 가능할 거예요. 또는 그 안에서 종목별로도는 RS도 보거든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종목별로도 이제 RS 요거 다 데이터를 이제 텔레그램에 이제 다 캡처해서 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종목에서 지금 최상위권이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수급 오실레이터가 둔화됐을 때 그래도 이제 추세가 유지되면은 끌고 가자. 근데 매수는 무조건 수급이 빈집일 때만 매수하는 거예요. 둔화될 때 매도를 조금 늦춰보는 거지, 둔화되더라도 추세 유지된다고 그때 매수하지 않는다고요. 무조건 매수는 수급 오실레이터가 빈집일 때, 수급 오실레이터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합쳐가지고 시가총액이랑 비교했는데, 그걸 단순히 이제 일자별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변형을 해서 휩소가 좀 적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표들에 대한 인덱스를 좀 기간을 길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그 시가총액과 이게 지금 시가총액과 예를 들어 수급 오실레이터의 그래프거든요. 요게 이제 100%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 말고 기간을 조금 이제 기간을 좀 바꿔놓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걸 대입해보니까 요게 이제 설명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지표가 제일 저한테는 맞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가져갈 때 너무 빨리 팔지 않기 위해서는 이평선이 좀 깨지는 모습들을 매도 조건에 하나 더 조건을 추가하자. 과거에는 포지션을 그냥
단순 매도에서 변경을 했었는데 단순 매도에서 좀 변경해보자. 좀 더 나은 종목이 나오면 교체를 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고요. RS가 70 이상인 게 새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제 그 과매도권이 들어갔다라고 봅시다. 이건 이제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에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현금을 줄였는데, 여기는 이제 공격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또는 바꾸느냐 이런 이제 의미이고, 여기는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매도 영역에서, 그러니까 과매도 영역에서 코스닥 지수가 3일선을 5일선에 회복을 하게 되면, 3일선을 오후장에 회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3일선 이렇게 있었는데 양봉이 나오면서 3일선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과매도 영역의 코스닥 지수가 가장 리스키하고 위험 자산인데 이게 먼저 회복했으면 이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확실히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센데 수급이 좀 최근에 비어진 거, 그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포트폴리오에 1번부터, 저는 포트폴리오에 1번부터 예를 들어 종목들이 있다. 그 종목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한 10개 이하의 어떤 종목들을 플레이 잘 안 하니까 일단 15개라고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에 가장 선호되는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이게 수급이 꽉 차서 이 같은 업종 내 다른 놈으로 교체를 하든지, 이 A 업종이 너무 이제 과열권이면 다른 업종에 대한 비중을 늘리든지 여기 있는 비중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교체를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종목을 교체할 때 여기 이제 2-2번에 해당하는 거를 좀 적용을 해서 너무 빨리 팔지 말자.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APR이나 파마리서치를 대체하기 위한 종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면은 좀 끌고 가는 어떤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둔화되더라도 끌고 가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는 안 나오겠죠. 많이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10개 중에 8개는 교체를 하는 게 낫고 나머지 한두 개는 그래도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는데 완전 다르죠. 추세 추종은 결국 리스크 자산을 내가 노출시키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RS가 좋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그 안에서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것들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종목이 수급이 좀 꽉 찼다. 그럼 지금 이 같은 섹터에 요 놈이 수급이 비워져 있으니까 얘랑 바꾸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얘랑 바꾸는 것보다는 얘는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 추종에 대해서 이제, 또는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추세 추종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고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데이터 상에 그 강한 놈들로만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장 마감할 때쯤 되면은 오늘 이제 변동성 돌파가 나타난 섹터들이 뭘까?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살펴보면서 힘이 센 놈들이 어디로 계속 유지되고 있나? 에너지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RS가 어디가 유지되고 있고 계속 돈이 어디로 돌고 있느냐?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훨씬 어쩌면 쉬운 방법입니다. 이 지나가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가치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가치 투자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치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싼 종목이 너무 많아요. 싼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싼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 이게 확정 실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제가 오름차순으로 해볼게요. R2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이게 PR이 싸면서 YY로 매출이 증가한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밸류에이션 싼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게 뭘까? 그걸 찾는 게 어렵지만, 지금 이제 상대 강도가 세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안 바뀐다고요. 계속 안 바뀌고 비슷한 쪽으로 계속 돈이 흘러간다고요. 계속 체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재, 소비재, 반도체, 금융, 바이오, 2차전지 중에서 계속 그쪽에서 매수가 돋다고요. 가끔씩 이제 뭐 디스플레이가 올라오지만 오래 못 버티고 튕겨나간다고요, 돈이. 그쪽으로 다시 계속 돈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꾸준하게 돈이 들어가는 곳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로만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 되니까, 내가 대상을
한정지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가치주는 싼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거를 선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 모멘텀들, 가속화 모멘텀, 컨센서스 신고가, 컨센의 변화, 그 다음에 뭐 최근 50일 신고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면서 뭐 주도주에 대한 30일 3개월 이수익률과 MDD가 20% 이내이냐, RS, 그 다음에 유동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센 섹터들, 가장 센 힘이 도는 것들을 고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그 포트폴리오 구축을 했을 때 위험하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현금 비중을 줄이는데 그 안에 있는 공격수들은 수급이 비면은 사고 수급이 차면은 좀 파는데 이거를 팔 때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팔지 말고 이제는 그래도 좀 추세가 유지되면은 뭐 이평선에 대한 추세가 가장 심플하니까 유지되면은 끌고 가자. 그때 이평선의 어떤 추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종목의 경우에는 11선이 이탈되면 파는 거고 한번 죽었다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긴 추세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5일 이평선을 좀 준용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